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젯밤 9시 45분경에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 발생 후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등의 신고가 119에 빗발쳤다고 합니다. 또 대전 세종에서도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강도가 컸는데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번째 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서 다행이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로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또 여진이 없을지 속보가 발생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 소식이 끊질 않고 발생하고 있죠. 올해 서울에서는 멧돼지 출몰에 따른 출동 건수가 2배가 넘게 늘고요. 부산에서만 600마리가량 포획된 상황인데요. 이 가을철 번식기에 활동량이 왕성해지면서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실제로 다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의 올바른 대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겁을 먹은 모습도 멧돼지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멧돼지를 발견한다면 신속하게 일단 몸을 숨기고 신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멧돼지는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새끼 근처에는 어미가 있을 가능성도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잦아지는 멧돼지 습격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멧돼지 봤는데 어떻게 겁을 안 먹죠? 연습을 해야 되나?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 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음, 기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겨울철에 반가운 우리 대표 간식이죠. 호떡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이 정부가 비축한 오징어 500톤과 이생선 3,000톤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출 물량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우선 공급돼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이 생선은 상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싱싱한 생물 상태에선 생태,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내장 등을 빼고 꾸덕꾸덕 말리면 코다리가 되죠. 자, 이렇게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있죠. 특히 저율 관세 할당 TRQ 정책으로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TRQ를 수입하는 콩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습니다. 값싸게 들여온 수입콩이 주로 식품 대기업의 이윤 추구에 쓰인다는 지적인데요.
TRQ 수입콩 문제에 대해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이 저율 관세 할당 일명 TRQ로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이 TRQ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율 관세 할당, TRQ가 무슨 뜻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TRQ는 품목별로 정해진 그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요.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서 수입할 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WTO TRQ, FTA TRQ 각각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농업보호장치를 활용하라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 근데 품목으로 좀 사례를 들어보면 네. 양파의 경우 양파 TRQ 기본 물량이 2645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50% 관세만 붙여 수입을 하고 2645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135%라는 높은 관세를 붙여서 수입하게 됩니다. 저율 관세로 수입이 되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저율 관세 물량을 정해놓고 수입하게 해서 국내 양파 농가를 보호하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TRQ 물량을 증량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국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이 TRQ 농축산물의 기본 물량을 계속 확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파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 해외에서 수입되는 게. 그럼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TRQ 확대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국내 농축산업 보호장치라고 명목상 돼 있지만 실은 기준 물량보다 2배 이상 증량을 해서 계속 들여오고 있다 보니까 왜죠?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를 양산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 또 있는데요. 과연 물가 안정에 기여했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 TRQ 수입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TRQ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TRQ에도 세금이 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재정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식품부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국산물 가격 오르고 또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TRQ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얼마나 늘어났나 자료를 봤더니 TRQ 비용이 2018년에는 3,892억 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데 2020년엔 479억 원, 2021년엔 5,170억 원, 2022년엔 비용이 더 늘어나서 6,943억 원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재정의 손실까지 하면서 TRQ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 TRQ 운영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질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TRQ 증량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일 농식품부가 식품업계 대표들과 이 물가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수산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가공식품 원재료에 쓰이는 수급불안 원료에 대해서는 TRQ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TRQ 수입콩에 이제 윤미향 의원이 사례를 들어서 그 이익이 주로 식품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평소에 연결이 굉장히 잘 됐는데 오늘따라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전화를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끊고 다시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TRQ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이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TRQ 수입 비용이 2018년에 3,892억 원이 들었고 2020년에는 4,579억 원, 또 2021년에는 5,177억 원, 2022년에는 비용이 더 늘어서 6,943억 원이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 다시 됐을까요? 네. 네. 그 TRQ로 들여온 값싼 수입콩을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 마지막에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고 윤미향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수입된 콩들이 국내 시장 어디에 얼마나 배분됐는지 공급 실적을 윤미향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네. 지난해 기준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가 가장 많은 물량인 35.7% 가져갔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장류협동조합이 17.9%, 한국식품산업협회가 16%, 그리고 한국콩가공식품협회가 10.9% 수입콩을 배분받았습니다. 수입콩 수요자 단체들은 배분받은 물량을 소속 회원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다시 판매하는 이런 수익 사업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수요자 단체들이 CJ제일제당, 대상, 남양유업 등 대기업과 계열사를 회원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수입농산물 취급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여파로 국산농산물 재배농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원재료로 기업 이익만 더 높아지는 부분을 지적한 거죠? 네, 맞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수요자 단체를 통해서 TRQ 공매 물량을 배정받으면 이게 이제 실적이 돼서 다음에 직배 물량도 더 많이 배정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런 점을 들어서 TRQ 공급 시장조차 대기업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문제 삼았고요. TRQ 수입 농산물을 국내 시장에 들여다 놓고 어디에 얼마나 배분하는지 후속 관리가 안 되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정황근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원료를 싸게 구입한다고 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TRQ 확대 정책이 과연 누굴 위한 거냐,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TRQ 콩 이 수요자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한국콩가공식품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 1993년에 농식품부가 인가한 사단법인인데 정관에 있는 이 협회 활동 목적을 보면 그중에 하나가 농민 소득 향상, 국내 콩 생산 기반 보호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 협회가 진행하는 유일한 사업은 원료콩의 공급 사업입니다. 수입콩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 되고요. 사실상 회원사에게 TRQ 수입콩을 공급하는 게 협회의 가장 큰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입 농산물 시장만 확대할 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시장도 좀 탄탄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TRQ 확대 정책과 반대로 우리나라 농산물 자급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콩 말씀드렸는데 콩 자급률 따져보면 지난 2006년에는 40.4%였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2021년에는 23.7%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쌀을 줄여 심겠다고 정부가 논에 콩을 심으라고 적극 권장을 했고 그렇죠.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지급하면서 자급률 높이고자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네. 많이 왔잖아요. 논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올해 콩 농사는 흉년이고요. 따라서 콩 자급률은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산콩과 수입콩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국산콩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좀 적극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TRQ 수입콩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아닌 대기업 이익으로 굳어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 따라 달라지는 마음과 기분,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네, 시간 너무 빠르죠. 네. 벌써 가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교차도 크고. 네. 이거 확실히 좀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날씨뿐만 아니고 사실 주변 환경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파도와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참 시적입니다. 그렇죠. 파도는 근처에 배가 지나가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출렁거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좀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거기다가 생각해보면 기분이 진짜 완전 똑같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매일 루틴대로 사는데도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게 바로 마음의 본질이죠.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게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계속 기분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느껴지세요?
저는 항상 원장님 만나면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출렁이질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등대 같죠. 원장님만 바라보고. 네. 매일매일 기분이 항상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 아주 좋은 기분을 보냈더라도 사소한 걸로 좀 기분이 흔들리거나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있죠. 한마디 듣고도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들린다는 거.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기분 이러면 좋겠다. 오늘 기분 이래야 돼. 좋아야 돼. 라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뭐 우울한 기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어디에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우울한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벗어나려고 하겠죠. 우리가 삶에서 배운 규칙은 안 좋은 것은 없애고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방법이 사실 막상 우리 마음한테는 그게 쉽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마음은 통제를 하려고 하면서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해보면 불안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혹은 우울할 때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아마 이런 노력이 잘 통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난다고 막 나 화를 안 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또 안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뭘 하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잠잠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장난감 중에서 스노볼이라는 장난감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 동그란 구 안에 그 반자이 가루가 들어있는 건데 흔들면은 막 떠다니다가 가라앉는 거. 그게 스노볼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들면은 이제 반자이 가루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막 떠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네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심란할 때도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나라는 생각이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왜 화가 더 심하게 나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세상에나.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비둬야겠네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실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까가 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한테 소중한 행동들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슴 한쪽에 품고도 즐거운 활동할 수가 있고, 오늘 좀 기분이 슬프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슬픈 와중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고요. 마음이 불안한 와중에도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기분에 따른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분과 마음이 우리 행동을 다 지배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이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어깨에 앵무새가 하나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무새가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야, 네가 다 잘못한 거야. 야, 앵무새가요? 그죠. 제가 너 무시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그래서 나쁜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말에 우리가 꼭 반응을 다 해야 될까요? 전 일단 앵무새 멱살을 잡았어요. 누가 이거 가르쳤냐고. 근데 뭐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또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이 듣고 오해하실까 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꼭 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거든요. 선택권이. 우리 마음과 기분이 흔들리고 가라앉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행동이 가능하죠. 물론 개운하고 좋은 기분으로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내면의 규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꼭 좋은 기분이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 같고, 그 기분이 꼭 좋아야만 또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무새가 막 안 좋은 얘기를 늘어놓는 그 순간에도 그 소리를 그냥 살면서 듣게 되는 소음으로 노이즈로 여기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한테 좀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동들이 좀 잘 규정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쉽게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게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중요하고 좀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취미 활동에 몰입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감정의 압력이 좀 더 쉽게 빠질 수가 있겠죠. 감정과 기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삶에서 지나가는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경우.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출렁이고 있고 조금씩 기분에 잡아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어떤 신호가 나한테 오냐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나 답답하고 좀 불편한 기분이 들거나 뭔지 모르겠지만 삶이 내내 좀 무기력하고 활기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술이 늘고 삶이 재미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도 좀 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가 바로 앵무새가 나한테 막 말을 쏟아내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일단은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흔들릴 때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감정이 흔들릴 때 내가 좀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일단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 거죠. 일단 걷고 뛰고 뭐 계단 오르내리거나 하는 식으로 행동을 통해서 전환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생각을 돌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생각을 좀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이 몰두하는 것보다는요. 아니면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은 몸의 자율신경계가 과열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한 10분 정도 짧은 명상 가이드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분 정도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따라하게 되는 그런 걸 따라하는 것도 주의 전환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좀 주의 전환을 이뤄 나가는 것이 결국 그 기분에서 깊게 빠지지 않고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로 많이 권유드리는 방법이 기분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기분의 이름을요? 네, 기분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좀 우울한 기분이구나 라든지 불안함이구나. 아니면 우울이, 불안이. 네, 그렇게 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제 저희가 꼬리표 붙이기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경계가 없는 모호한 기분에 이름을 붙여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경계가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모호한 기분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을 조금 경계를 지어주기 시작하면은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감정에 너무 밀착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기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곱씹다 보면 좀 오히려 기분이 더 증폭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일 계속 곱씹고 있으면 점점 2배, 3배 늘어나는 경험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내가 기분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은 기분이 이 순간의 일부분일 뿐이구나. 다른 주위의 요소를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분은 안 좋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지금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 함께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느끼는 기분의 모양이나 질감, 크기 같은 것을 떠올려 보는 거거든요. 기분에다가요. 기분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분의 물질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느끼시는 기분이 어떤 모양일까요? 지금요? 네. 지금 이렇게 그 물컵을 바닥에 촥 이렇게 뿌렸을 때 물 모양, 물이 쏟아진 그런 느낌처럼 어떤 질감일까요? 저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질감? 부드러운 질감. 어떤 색깔일까요? 그냥 투명한 색? 투명한 색깔.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감정과 생각과 저 문제 있나요? 그건 아니고 감정과 생각과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기분이 너무 화가 나고 안 좋은데 그 기분이라고 하는 대상이 눈앞에 책상 위에서 빨갛고 뾰족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굴러다니고 있다. 라는 걸 한번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기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 기분이 저기 있고 내 기분이 저렇게 굴러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순간적으로 거리두기가 되네요. 그렇죠. 거리두기가 되죠. 이제 그런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분에 빠질 수 있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분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부정적이고 이럴 때 그때 그냥 확 사로잡혀 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기분이 흔들릴 때 좀 보통 부정적인 키워드가 떠오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어떤 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자주 하는 계시고 생각인데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라는 식으로 자책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전에 심리적인 치료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설득하는 게 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 바꾸면 좋아질 거다라고. 그래서 넌 나쁜 놈이 아니야.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야. 생각해봐.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삶은 살만해라고 이제 설득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을 어떤 기계 부품 바꾸듯이 갈아 끼우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생각이 얽혀들게 만든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조언 중에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좀 좋게 생각해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것만큼 허무한 조언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거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 알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조언은 쉽게 하는데 생각 바뀌는 건 진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고 생각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거리 두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름 붙이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고. 이름 붙이는 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를 때 대개는 그 생각에 대해서 과잉 경계하게 되거든요. 뇌에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과잉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단어,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나쁜 놈이라는 단어를 한번 읊조려 보면은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에 거기에 꽂히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기분이 나빠져요. 네. 나쁜 놈 하면 기분이 굉장히 쫙 나빠지는데 그런 키워드와 다르게 관계를 맺는 방법이 좀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되게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나쁜 놈을 한번 빠르게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여러 번. 나쁜 놈 안 돼요, 잘. 좀 더 빠르게.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바보같이 나쁜 놈이라는 단어를 나쁜 놈 했을 때랑 나쁜 놈을 반복했을 때랑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기계적으로 그렇죠, 제 스스로가 느껴져요. 단어를 단순 반복하다 보면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나 의미가 희미해지고 오히려 맞아요. 형태가 떠오르죠. 형태나 글자일 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동요의 멜로디에 붙여서 불러본다든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무슨 동요입니까? 그 떴다 비행기인가? 왜 모르시죠? 네. 이걸 멜로디에 붙여서 해온 방법들도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뇌가 그 다른 방식으로 이 단어를 자주 접하다 보면 그런 불편한 느낌들에 둔감해지는 거죠. 단어라는 게 형태와 의미가 조합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거나 노래 붙여서 하다 보면은 불편한 느낌이 날아가 버리고 형태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이상한 방법 같지만 과학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이제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오르더라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씨름하지 않고 내 삶 자체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 뇌에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짧은 시간이나마 마음의 파도와 대응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정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주가 역시나 또 시간이 굉장히 참 빠릅니다. 빠르죠? 예, 참 빠릅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아나운서 요즘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길을 지나다 보면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이 따뜻한 어묵 국물하고 아이고, 좋죠. 떡볶이 같은 분식이 사실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요즘. 잘 안 드십니까? 근데 파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차를 갖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좀 가을이나 겨울하면 떠오르는 간식이 있으실까요? 지금 다 얘기하셔서 어묵 진짜 좋아합니다. 정말 앉은 자리에서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네. 항상 자제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어묵이 아니라던데. 그렇죠. 예. 오늘의 호떡이라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요즘 워낙 이 K푸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이 K 간식 즉 K 스트리트푸드의 인기도 해외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떡볶이, 네. 호떡 이런 게요? 네, 그래서 어묵, 핫도그, 붕어빵, 호두과자 등과 같이 이 길거리 음식이 좀 다소 제한적이었던 옛날과는 달리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살던 붕어빵이 프랑스 파리로 진출을 해서 수출됐어요. 크루아상으로 멋을 부리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다시 돌아왔다는 재미난 이야기부터 해서 한국의 대형 식품 기업들 역시 길거리 음식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해외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 핫도그, 김밥, 김말이, 붕어빵, 호떡 등 이 K 스트리트 푸드 6개 식품이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에 진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수출 효자 품목으로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맞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김밥. 요즘 난리가 그쵸. 나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품절 대란으로 그러니까 줄 서고 이랬다고 맞아요. 미국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호떡은 또 굉장히 특별한데요? 네, 특별한 것도 있고 또 역사도 되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호떡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무려 기원전 2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서 깊은 길거리 음식. 바로 호떡이요? 이 호떡.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호떡이 뜨거운 철판에 반죽을 네.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한 주먹 툭 떼어 넣고 꾹꾹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구워지는 이 호떡이라는 좀 이름 되게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떡이라는 이름 안에 엄청 유서 깊은 호떡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근데 듣다가 놀란 게 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기원전 2세기요. 이거 그렇죠. 진짜예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호떡을 이 차와 디저트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유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고유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호떡의 역사가 담긴 수수께끼의 비밀은 바로 이 호떡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사실 이 호떡의 호자가 네. 한자로 오랑캐 이름 호자예요. 아, 좋을 호가 아니요. 네. 아, 오랑캐 호자입니까? 네, 예. 그래서 이 호떡이라는 이름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조로나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요. 아니면 호 불어서 먹어서 호떡.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 고려시대의 서역, 지금의 중앙아시아와 아랍 사람들을 일컬어 오랑캐라고 불렀고 네. 한자로는 호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랑캐 호자의 호인. 네. 그래서 한자로 오랑캐 이름 호자가 붙은 호떡은 중앙아시아 호인들이 만들어 먹던 떡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프카테타. 그래서 결국 호떡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아주 역사가 깊은 음식이에요. 이야, 네. 기원전 2세기이고 네. 중앙아시아 하면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 그렇죠. 이제 스탄부터. 네, 맞아요. 진짜 생소한데요. 이런 나라에서 호떡이 왔다니까.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떡을 좋아했나 보네요. 근데 하지만 예. 쌀떡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쌀보다 밀이 더 많이 생산되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흉노족, 선비족, 돌궐족 등 이 오랑캐들은 쌀 대신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굽거나 기름에 튀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한나라, 중국 한나라 흉노족 왕좌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 한나라에 호떡을 전했는데 이 기록은 이 후한서 오행지라는 책을 보면은 되게 기록이 자세히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기원전 2세기 때 중앙아시아에서 일단 중국으로 갔고요. 네, 근데 예. 그 기록이 이제 후한서에 남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책에 이 서역의 중앙아시아 풍속에 빠져 지낸 이 중국 영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한나라 영제는 이 서역 옷을 따라서 입고 이 호떡을 먹었으며 이 서역의 음악과 춤에 심취했는데 이 왕이 외국 문화에 심취를 하자 이 중국 왕실의 친척과 장안의 귀족들도 네.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외국 문화를 흉내를 내는 영제의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꾸 접하게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아시아 서역의 대표 음식인 호떡이 한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됐고 그 호떡의 열풍은 당나라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어이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네.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난으로 피난길에 오른 양귀비가 죽기 그 유명한 양귀비. 네, 맞아요. 예. 죽기 직전에 먹었던 마지막 음식도 바로 호떡이었습니다. 예. 그럼 진짜 좋아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 호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떡하고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또? 네, 설탕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갖가지 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이 중국식 호떡은 이 저렴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이제 황실에서도 먹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고급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면 밀가루에 네. 고기에 채소가 들어가면 거의 햄버거 느낌 아니에요? 햄버거 느낌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요새 잡채 호떡이라고 이 호떡 속에 잡채가 들어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맛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추측을 아니, 해볼 아까 수 길거리 있습니다. 음식 잘 못 먹는다고. 있으면 또 먹습니다. 아, 예. 네. 예. 어쨌든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왔고,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1880년대 네. 이모군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서 호떡이 처음 소개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1882년 이모군란이 발발하자 청나라는 조선 육군 3,000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근데 이때 이 수십여 명의 청나라 상인들도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청나라가 망한 뒤에도 이제 중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게 된 청나라 상인들이 아, 그래요? 생계를 위해 만두나 호떡 같은 음식을 이제 노점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차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변화시켜서 호떡 안에 조청이나 꿀
흑설탕 등을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했네요. 네, 중국식 야채고기 호떡에서 한국식 꿀 호떡으로 이 체질 개선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한국식 호떡은 인천 제물포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교들이 많이 밀집한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 주변이나 종로 거리 등 도심 지역에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막 이제 시끄럽게 떠들 때 네. 가끔 어르신들이 막 야 호떡집에 불났니? 막 이러거든요. 네. 들어본 기억이 있기도 해요. 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사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유래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모곤란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엄청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호떡이. 네. 요즘 탕후루 되게 유행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924년에 경성 서울에 있던 설렁탕집이 100개인데 네. 호떡집은 150개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인기가 많았는지를 알 수 설렁탕보다 있고 많았던. 설렁탕집보다 더 많았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호떡 한 개 가격이 5전이었다고 합니다. 5전이요. 근데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일당이 50에서 60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당이 10% 정도였던 거예요. 꽤 비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날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당시 호떡의 가치는 요즘 시세로 이제 한 개에 7, 8천 원 정도 되는 아이고. 좀 되게 비싼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호떡이 이렇게 비싼데도 이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했던 이제 호떡 가게가 되게 성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세임이 되게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호떡 가게 주인들을 둘러싼 이제 시기가 많고 이제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 호떡집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를 다룬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1920년대 신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제 호떡집 주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고리대금업 돈을 좀 비싸게 빌려주기도 할 돈이 기록에서부터 진짜 많았네요 그때. 네, 또 몰래 아편을 팔면서 이제 아이고. 사건 사고의 온상으로 이제 지목되었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 호떡집에서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낯선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떡 가게는 조선인들한테는 이제 불난지처럼 시끄럽고 이제 어수선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곳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정리를 또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국말이 되게 시끄럽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이 외국어가 난무하는 호떡 가게의 이 모습이 한마디로 이제 불량고 같이 혼란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어가 호떡집에 불났다. 네, 그런 이제 유행어가 또 자리 잡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이제 단어가 속담처럼 이제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네. 혹시 조 대표님은 해외나 지방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혹시 그 먹었던 호떡 중에 기억에 남는 호떡이 있나요? 이제 저도 지방에 갈 때는 이제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 같은 걸 타고 가기 때문에 이제 네. 오히려 이제 지역 맛집을 좀 갈 기회가 되게 많은데 이제 군산 중동에 위치한 이제 호떡집이 하나가 기억이 되게 나요. 군산이 근데 유난히 맛집이 많죠. 빵집이 또 많아요, 군산에. 예. 그래서 이제 1943년에 개업을 해가지고 3대째 이어져 온 호떡집인데 일단 여기는 이제 기름 없이 구워요. 그래서 기름 없이. 네,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바삭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고. 근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은행처럼 대기표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표를 뽑고 호떡을 기다려야 되는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네. 이제 전국 호떡 맛집 중에 항상 5손가락 안에 랭크되어 있는 이제 유명 호떡집이고 또 되게 하나 특별한 점은 이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호떡하고 다르게 이 호떡 속을 검은 콩, 검은 깨, 홍미 같이 이제 블랙푸드로만 가루를 내가지고 이 호떡 소 색깔이 되게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까맣게 진하고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이제 곳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네. 괜찮네요. 네. 예. 그 지금 또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이게 또 호떡과 관련한 행사를 준비하세요? 네, 사실 이거 이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네. 중국 광저우로 서울시를 홍보하는 이제 관광 설명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 전통 문화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연출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실 중국 행사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한국만의 한국 스타일의 전통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되게 비슷한 거예요. 느낌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사실 거기서 많이 왔죠. 그렇죠. 예, 실제로. 또 우리가 많이 전해주기도 했고. 그럼요. 그리고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한복이나 이제 김치 같이 이제 동북공정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이 예민해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자칫 또 잘못 소개를 하면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또 번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가까운 나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에서 초청받은 행사는 제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렵겠네요. 네, 어려워요. 예. 근데 사실 이런 행사에서 가장 소개하기 좋은 한식이 바로 호떡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는 또 지금 한국식 호떡이 없고 중국에는 이제 월병이나 이 탕후루 같이 달콤한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떡을 이제 한국의 전통 차랑 같이 이제 디저트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대접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직접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바로 뜨겁게 또 먹을 수가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한인마트에 가면은 요새는 호떡 믹스 가루도 되게 많이 팔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간편하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서 호떡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쿠킹 클래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광저우 행사 때도 한식 셰프님 모시고 가서 이제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호떡 레시피를 함께 개발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재밌는 행사가 되겠네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호떡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명태였습니다. 3389님 전해주셨고요. 0318님 아침 출근마다 잘 듣고 있다고. 근데 출근길에 호떡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입맛을 다시실 것 같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4258님도 코다리를 살짝 튀겨서 양념된 거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1500님도 바리톤 오현명님이 부르신 노래를 얘기하면서 네, 오현명님의 명태로 아침을 시작하신다고. 네, 아침 응원하고요. 모두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 뜻밖의 일에 너무 놀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아연 실색하다와 아연 질색하다라는 표현을